네, 이번 시간에는 2023 수시 모집을 위한 2022 대입 수시 결과 분석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원여고의 박문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시고등학교 김창목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수시 결과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2022 수시 지원 결과를 좀 요약을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지난해 입시는 어수선한 가운데 실시됐죠. 교육과정이 개정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대입에 적용되는, 또 두 번째로 통합형 수능이 처음으로 실시되면서 인문계 자연계 쪽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선택한 아이들의 이런 그 점수 예측이 상당히 어려워서 다소 수시와 정시가 모두 어수선했던 입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시에서의 특별한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규모의 변화가 있었죠. 정시 40%를 확대되는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정시가 확대되면서 수시에서 당연히 규모가 줄어들었고,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 논술 전형에서 규모가 축소된 이런 대학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부터 이 지역균형 전형이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 중심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교과 전형을 실시하지 않았던 상위권 대학들도 교과 전형을 실시함에 따라서 규모 자체는 10%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학생들을 상당히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전형이 지난해 실시되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이런 쪽에도 영향을 주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형 수능이 처음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이 수학, 국어, 특히 수학에서의 선택 과목에 따라서 어떤 뭐 점수 차이가 나고, 그 점수 차이는 결국 수능 최저 충족률까지도 영향을 주는. 근데 이게 작년에 수능이 어려웠다라고는 하지만은 과목에 따라서, 영역에 따라서 또 남학생, 여학생 이런 성별에 따라서도 체감 난이도가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수능의 영향력이 비교적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입시 결과를 통해서 분석해 보면은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전반적으로 어수선했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선 자체를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즉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의 규모 변화로 경쟁률 변화가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선 자체가 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험생들과 우리 그 학부모님들이 지원 단계에서 이전 연도의 그런 합격선이나 이런 그 경향성들을 상당히 참고하고 지원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 수시 쪽에서 정시의 규모가 확대됐다라고 하지만은 실제 수시 전형에 지원했던 아이들의 사례를 보면은 수시 지원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21학년도에 비해서 2022학년도는 일단 지원 건수 자체가 늘었고, 지원 인원 자체가 늘었고, 또 지원 건수 자체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2021학년도에 비해서 수시에 지원한 사례는 10,000건 정도 이상이 더 늘어났는데요. 지원 건수로 보면은 7만 8천 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인원도 늘어났고 지원 건수도 늘어났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전체적으로 수시에 대한 집중도가 높았다. 아마도 이거는 수능에 그 작년에 추정하는 걸로 수능의 난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다. 내지는 이 선택 과목에 따라서 수능 성적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견한 우리 수험생들이 수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경향성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시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당연히 수시에서의 경쟁률이 높아졌는데요. 수험생 감소로 인해서 전국 전체의 경쟁률은 당연히 하락했겠죠. 그렇지만은 이 수험생 감소로 인해서 오히려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에 있는 지역 거점 국립대 경쟁률은 상승하는, 즉 전체적으로는 경쟁률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의 경쟁률은 높아진 이런 특징들이 보였습니다. 표에서 본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 변화를 보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시 확대로 인해서 인원수가 줄어든 것이 보입니다. 서울 15개 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 모집 인원은 이전 연도에 17,000명에서 지난해 13,000명을 한 3,700명 정도, 비율로 보면은 2021학년도 17,000명에 비해서 한 20% 정도가 줄어든,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거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규모 자체가 모집 인원 규모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2021학년도에 3,000명 정도 모집하던 거를 5,000명 정도 모집하면서 모집 인원 규모로 보면은 2021학년도에 비해서 한 70%가 늘어난, 사실 이거는 약간의 숫자의 허구라고 볼 수도 있죠. 70% 하는 거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1,700명 늘어난 겁니다. 그렇지만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학생부 교과 등급의 일정 수준이 돼야 되는, 즉 지원 자격이 비교적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고 모집 인원이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경쟁률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었을 텐데요. 모집 인원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경쟁률이 더 늘어난, 뭔가 좀 이상하죠.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은 경쟁률이 다소 올라간다, 이해가 됩니다. 이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 사례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전 연도에 비해서 한 20% 줄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한 2, 3대 1 늘었어요. 이런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2021학년도에 6.8대 1이었던 경쟁률이 11.7대 1로 되는, 사실 그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아마도 이런 결과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지역균형 전형이 동시에 서울대와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수도권에 있는 40개 대학의 거의 모든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역균형 전형을 실시함에 따라서 합격 기회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만 충족하면은 내신 등급이 다소 낮아도, 이전 연도에 비해서 다소 낮아도 합격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지원한 사례가 사실 많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규모 자체가 줄어들면서 사실 기대할 거는 정량적으로 평가되는 교과 전형에 아마도 기대감이 컸을 거고, 수능 최저 충족을 전제로 해서 지원한 사례가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원자가 많아졌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많아진 것도 많아졌지만은 수능에서 2020학년도 수능보다 사실 난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고난도 수능여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다소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을 전제로 내신 성적이 다소 낮아도 수능이 어렵지만은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하면은 합격할 수 있다. 이런 그 예상을 하고 지원한 학생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요, 수능 최저 기준 충족률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이게 수능 최저 기준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단순하게 수능 최저 기준만 통과하면은 합격할 수 있다, 이 기대감을 낮추게 되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 충족률이 낮아서 수능 최저만 통과하면은 비교적 낮은 합격 내신 등급 가지고도 합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기대감을 충족하기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 충족률이 대부분 올라갔습니다. 모든 대학은 아니지만은 표본 자료를 봤을 때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중앙대, 시립대, 숙명여대는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완화됐으니까 당연히 수능 최저 충족률이 올라가겠지만은요, 수능 최저 기준을 이렇게 한 등급 정도 완화시켰을 때 대학에 따라서 뭐 10%, 15% 정도의 충족률이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 그 예상치보다 더 올라갔다는 거죠. 중앙대 같은 경우 세계합 6의 기준을 세계합 7로 낮췄는데요. 2021학년도에 대학이 발표한 자료 보면은 48% 정도가 수능 최저 통과했는데, 지난해는 한 등급 정도 낮췄다고 하더라도 충족률이 64.5%. 자연계 쪽에 수능 최저 충족률이 올라간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 작년에 미적기하 선택한 아이들이 2021학년도 수학 가형을 선택했던 아이들보다 당연히 미적기하 선택한 아이들의 상위 등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 쪽에 수능 최저 충족률은 당연히 올라갈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인문계 쪽에 이 수능 최저 충족률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그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원했던 우리 수험생들에게 그런 희망을 주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똑같았던 상명대 사례를 보면은요, 수능 최저 기준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능이 어려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 충족률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능 최저 충족률의 상승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경쟁률의 상승에서 찾아봤습니다. 상명대를 예를 들면 2021학년도에 1,500명 정도가 지원했는데 2022학년도는 4,800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1,500명 지원자 중에서
두 개 합 7, 3, 4등급 정도 되는 이런 수능 최저 기준을 넘을 아이들보다는 4,800명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넘을 아이들이 훨씬 많지 않았을까. 결국 이 경쟁률 상승이라고 하는 거는 수능 최저 충족률의 상승도 가져오면서 합격선을 그렇게 떨어뜨리지는 못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예. 고난도 수능이라고 하지만은 고려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들이 수능 최저 충족이 상승했다는 것들을 통해서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겠다. 이런 결과를 추정을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전체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이전 연도의 입시 결과를 요약을 좀 해주셨는데요. 사실 필요한 거는 입결 이런 거 궁금합니다. 선생님, 합격선 비교 가능할까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6, 7대 1 정도에서 11대 1, 12대 1 정도로 2배 가까이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면은 합격선 변화도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 근데 경쟁률 말고 수능 최저 충족률과 같이 연결시켜서 봤을 때 입결하고 비교해 보니까요. 의외로 합격선 변화가 크지 않았다라고 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그 2021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실시됐고 2022학년도에 지역균형 전형으로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실시된 이런 대학들만 합격자 70% 컷선을 대학이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0.12 정도의 변화 차이는 있기는 했습니다. 중앙대나 한양대는 합격선이 다소 상승했고요. 국민대나 숭실대는 합격선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성들을 보였습니다. 고려대 학교 추천 같은 경우는 아마도 수능 최저 기준의 영향으로 0.12 정도의 이런 그 성적이 다소 내려간, 그리고 또 홍익대 학교장 추천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이 워낙 높은 대학인데 그 학교 수준에 비해 학교 선호도에 비해서 수능 최저 기준이 다소 높아서 그 지난해 어려운 수능의 결과로 이런 합격선이 다소 낮아지는. 그러니까 홍익대는 뭐 눈에 띄는 뭐 이렇게 0.4 등급 정도의 하락이라고 하지만은 나머지 대학들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연계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연계는 숭실대에서 특이한 이런 합격선 상승이 보여지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교과 전형은 정량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년도 입결을 눈여겨보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듯하고, 그래서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보다는 이전 연도의 합격선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류평가가 정성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합격자의 내신 등급만 가지고 합격선을 이랬다 저랬다라고 비교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서류평가를 감안하고 등록자 기준으로 50% 내신 성적을 비교해 보면요. 2년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대학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요. 눈에 띄는 대학으로는 연세대 활동 우수형과 성균관대 계열 모집의 합격선이 상당히 올라간, 그리고 한양대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합격선이 다소 올라간, 그리고 숭실대의 합격선이 다소 내려간, 그래봤자 0.23등급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 전형도 이전 연도의 합격선, 그러니까 내신 등급만으로 보면은 합격선 변화가 그래서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년도 전년도 입결을 고려해서 어떤 그 상담 자료를 만드시고 지도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합격선에 대한 이런 관심은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말씀으로는 경쟁률도 올라가고 그리고 수능 최저 충족률도 상승했는데 입결의 변화는 크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궁금한 건 저희가 서울수제고등학교 교사니까 서울 궁금하거든요. 서울도 그런가요, 선생님? 예, 그 지역별 어떤 그 지원 경향성을 찾을 수 있는 자료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들이 다 지역별 지원자 수, 합격자 수 이런 걸 공개를 하지 않아서요. 그런데 경희대가 친절하게도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의 지원 인원, 합격 인원을 시도별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집 인원 규모를 보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했던 고교 연계 전형이 31% 정도, 학생부 종합 전형인 네오 르네상스 전형으로 68%, 대략 뭐 7대3 정도 비율, 요런 비율로 모집을 했는데 서울을 포함해서 지역별로 지원자 비율을 비교해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균 25% 정도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74% 정도를 학생부 종합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 규모가, 여기 고교 연계 모집 인원 규모가 30%가 넘는 걸 감안하면은 지원 인원 비율이 30%가 아니라 25% 정도다. 그러면 결국 교과 전형은 모집 인원 규모에 비해서 지원자 비율이 다소 낮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종합 전형 비율이 좀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중에서 이렇게 모집 인원 규모에 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지원자 비율이 높아진, 평균 높아진 거는 서울의 역할이 컸습니다. 서울은 18%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했고요. 82%가 종합 전형에 지원했습니다. 물론 준비한 학생들의 또 선호도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은 수험생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으로 지원자 비율이 많다. 근데 이게 전국 17개 시도에 비교했을 때는 서울, 대구, 제주, 대전처럼 광역시, 대도시 지역은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 지원자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고요. 반면에 그 대도시를 제외한 이런 도지역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 쪽에 집중도가 다소 높은 이런 경향성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경향성들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서울, 대구, 제주 같은 이런 대도시 지역의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또 이 도지역의 도청 소재지에 있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보다는 교과 전형으로 지원한다. 뭐 이런 경향성들은 찾아볼 수 있긴 한데 저는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사례입니다. 합격률 자체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서울 지역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지원자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전국 17개 시도에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균 합격률은 10.7%, 그리고 고교 연계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률은 32.6%였거든요. 근데 서울 지역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원자 비율이 높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5.5%, 전국 32.6%보다 다소 낮죠. 또 학생부 종합 전형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국 합격자 평균이 10.7% 정도 되는데 서울이 8.5%.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저희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자 비율이 높다. 이것까지는 뭐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경향성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 전국 평균 합격률보다 낮다라고 하면은 우리 서울 지역 학생들이 좀 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특히 수능 최저 기준만 통과하면 합격한다라는 기대감이라든지 뭐 이 그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 모집이 그 수도권 대학의 지역 균형 전형이 동시에 생기면서 수능 최저만 통과하면은 합격할 수 있다라든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높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높지 않은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담임선생님들 같은 경우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우리 서울 지역 아이들이 전년도 입결을 조금 더 정교하게 보고 이런 경향성들을 분석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해서도 한번 이런 지원 경향성을 그 수지 지도에 참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말씀은 정교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정교하게 하려면 자료를 많이 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자료가 너무 많아요. 많아요. 어떤 자료를 봐야지 될지 자료의 홍수입니다, 네,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는 우리 서울시교육청 소속의 우리 서울 교사들은 당연히 서울교육청에서 만든 진로진학 센터에서 만들어진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만들어서 친절하게 각 학교에 배포되는 이 자료집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그 자료 중에서 첫 번째는 뭐 아무래도 경쟁률을 보실 거고 또 합격자 등급, 합격선을 보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지원 경향성까지도 찾아서 그래서 전년도 입결은 단순하게 합격선만이 아니라 전년도
지원자들의 지원 흐름을 통해서 그거를 올해 달라진 2023학년도 전형 방법 변화와 비교를 해야 되겠죠. 모집인원 변화라든지 수능 최저 변화라든지 전형 방법 변화라든지. 그래서 전년도 지원 경향성을 올해 변화와 비교를 해야지 당연히 올해 그 흐름을 예상할 수 있고, 사실 뭐 경향성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들은 추정밖에 가능하진 않겠죠. 그렇지만은 이전 연도, 전년도의 자료를 올해 거와 비교함으로써 올해 지원 경향성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입결 자료는 바로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죠.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도 공개가 되고, 또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도 공개가 되고, 또 우리 그 교육청에서 만드는 수시 분석 자료집에도 대학별 분석 자료에서 지원과 전략이라는 이런 자료에서도 전년도 입결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입결 자료는 꼭 2개년치를 같이 비교해 보십사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단 1년간의 자료는 이런 경쟁률이나 이런 흐름의 변화로 입결이 춤출 수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2년치의 자료를 같이 비교를 해 보시고요. 경쟁률도 전년도 한 해의 경쟁률이 아니라 이 경쟁률은 적어도 3년간의 경쟁률의 변화를 통해서 지원자들이 이런 그 전형에서 또 어떤 모집 단위에서 어떤 그런 그 선호도를 어떻게 보이는지를 3년간의 경쟁률을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지원 경향성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경쟁률이나 입결만이 아니라 이렇게 저희 그 교육청에서 만든 분석 자료집, 이미 6월 15일자로 2022학년도 고1, 2 진학지도 자료집이라는 게 올라가 있고요. 이제 곧 고3 수시 자료집이 탑재가 됩니다. 그 자료집에는 다양한 분석들이 올라가 있죠. 총론에서는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의 전반적인 수시에서의 지원 경향성, 그리고 각 대학에서의 이러한 그 세세한 입결이나 달라진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이런 분석 자료들도 꼭 보셔야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의 내신대별 지원 경향성들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네, 지금 자료 활용에 대한 필요성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필요한 건 사례입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사례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입결에서의 그런 합격선 50%선, 70%선 이런 것들에서 요 자료를 선호도가 비슷한 대학들 내지는 선호도가 비슷한 전형들을 같이 비교해 보면은 그 대학, 그 전형의 어떤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연세대 추천형은 2021학년도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했다가 2022학년도는 지역균형전형 추천 교과 전형으로 바뀐 전형이고요. 고려대 학교 추천은 계속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었는데, 요 2021학년도 이 그 추천형 인문 자연으로, 즉 연세대 추천형 인문 추천 자연, 고려대 학교 추천 인문 자연에 2021학년도 합격자 70% 선의 합격자 등급이거든요. 요거를 2022학년도 자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붉은색으로 오버랩 시켜봤죠. 화면에 보이시잖아요. 연세대 추천형 같은 경우는 합격선 높아졌네. 당연하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전형으로 옮겨가면서 당연히 합격선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연세대 추천형의 그 2021학년도는 면접형이라는 이름이었었죠. 이걸 2021학년도 데이터 볼 때는 이건 학생부 종합전형이었잖아. 당연히 학생부 교과전형인 지난해 자료에 집중해서 봐야 될 거고요. 그럼 고려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학교 추천이 학생부 교과전형이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날까 봤더니 인문계 쪽에서는 이전 연도에 비해서 합격선이 다소 내려간, 자연계 쪽에서는 합격선이 올라가고 이 점수 분포가 조밀해지는 이런 특징들이 보이죠. 고려대 학교 추천 같은 경우는 각 학교 4% 추천이기 때문에 사실 상위권 대학에서 실적을 내기 위한 이런 학교에서는 상당히 주목하는 이런 전형이죠. 그런데 인문 같은 경우, 고려대 같은 경우에 이 인문계 쪽에서 합격선이 다소 내려간 거는 아마도 그 원인은 수능 최저 충족률과 상당히 관계가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은 고려대는 당연히 수능 최저 충족을 전제로 당연히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자연계 쪽 같은 경우는 통합형 수능이 되면서 수능최저 충족률이 다소 올라가는 사례. 따라서 고려대 같은 경우는 합격선이 2021학년도에 비해서 확실히 올라간 것들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연세대와 고려대에서의 이렇게 선호도가 유사한 대학, 선호도가 유사한 전형들을 묶어서 선생님들이 자료를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서울시교육청 이 센진학 시리즈를 통해서 이런 것들도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자료를 봐야 될 것들은요. 전년도 입결 자료를 당해년도만이 아니라 이 같은 대학의 계열별로 2년간의 자료를 이렇게 그래프화 시켜 보면은 경향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엑셀 자료나 한글 파일에서 몇 등급에서 합격했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모집 단위별로 경향성을 찾아보면은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모집 단위들과 오른쪽에 있는 모집 단위들은 2년간의 이 합격선 변화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합격선이 높고 낮은, 즉 선호도에 따라서 이런 합격선이 형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려대 가정교육과 같은 경우는 합격선이 비교적 낮은 모집 단위고 2021학년은 유독 낮았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오른쪽과 왼쪽으로 합격선이 낮은 모집 단위, 비교적 높은 모집 단위, 즉 단순하게 그 전년도 입결이 아니라 2년간의 이런 모집 단위별 입결을 그래프화해서 본다면은 경향성 등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 모집 단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게 보이죠. 2년간의 변화에서 인문계는 이 합격선이 춤추는 것들이 보입니다. 반면에 자연계는 춤추는 게 확실히 덜하죠. 그러니까 올해도 역시 지원할 때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전 연도 합격선에 상당히 뭔가 근사한 결과가 근접해 있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인문계 쪽은 다소 이렇게 그 합격선이 널뛰는 이런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년도 입결을 보실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경쟁률인데요. 왼쪽에 있는 경쟁률을 엑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 경쟁률이 높았네, 낮았네 이런 것들은 보실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 보시면은요. 한눈에 확 보이진 않지만은 경쟁률 변화가 심한 모집 단위와 그러지 않은 모집 단위, 즉 비교적 눈치 싸움이 심한 모집 단위와 눈치 싸움이 덜한 모집 단위가 뭔가 보이는 것들이 있다.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은 왼쪽 그룹 대학 모집 단위와 오른쪽 이 그룹에서의 모집 단위를 보면은 이렇게 경쟁률을 통해서도 변화가 심한 내지는 변화가 덜한 요런 어떤 경향성들도 찾아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 자료를 선생님들께서 나름대로 이렇게 재가공하시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선생님처럼 진학의 고수이신 선생님들은 아마 여러 자를 보면서도 이렇게 비교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3학년 담임 또는 진학에 대한 경험이 좀 적은 적용학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의존도가 조금 상대적으로 좀 큰 편입니다. 특히 서울시에 있는 센진학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프로그램 안에서도 이런 기능이 있나요, 선생님? 그 센진학은 사실 저희 진학교사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센진학에 담겨져 있는 이런 정보도 정말 많습니다. 일단은 입결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은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몇 등급에 어디가 합격했어요라는 정도가 아니라 같은 모집 단위 내에서의 성적 분포를 보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즉 1.5등급 내지는 2.5등급에 합격했어요가 아니라 2.5등급에 합격했을 때 그 아이들의 분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이게 3포드로 나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저희 센진학에서도 아예 예를 들어서 화면에서 경희대 생물학과의 사례를 보면은 합격자가 1.1부터 시작해서 1.7까지 내려와 있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합격자의 분포가 어디에 가장 많이 있을까라고 본다면은 1.456 정도 그러면 밑으로 갔을 때 1.78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요렇게 점수 분포도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 센진학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잘 사용 안 하시는 즉 비교적 이걸 활용하면 상당히 그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입결만 보시지 이런 경향성 메뉴를 잘 안 보시는데 저희 센진학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학생의 이런 지원 경향, 즉 이 아이가 그 경희대 고교연계 전형으로 생물학과 지원했는데 다른 데는 고대는 바이오의공학부, 서강대는 화생고, 그렇다면 생물학과 지원한 아이가 바이오, 화생, 생명, 신소재 요런 쪽으로 지원한다. 즉 그 아이의 타 대학 그 전형 지원 경향성 등을 통해서 경희대 생물학과 지원하는 애들이 이런 쪽으로 가는구나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이 아이가 그 경희대 고교 연계 전형에 지원했을 때, 그럼 경희대 고교 연계 전형에 지원했던 아이들은 다른 대학 전형은 어떤 것을 선호하느냐? 즉 경희대 고교 연계 전형, 교과 전형에 지원했던 아이라면은 어디로? 고려대 학추, 건대 직윤, 중앙대 직윤, 성균관대 학교정책전, 결국 경희대 고교 연계전, 교과 전형에 지원했던 애들은 고려대, 건국대, 중앙대, 성대 쪽으로 지원해서 지원자 대비 합격률이 한 30% 정도 되더라. 결국 지원자 합격률이 30%가 아니라 30% 정도 지원했는데 고려대는 7% 합격률, 건국대는 30% 정도 지원에 30% 합격률.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럼 결국 경희대 지원하는 애들은 고려대 쪽하고는 별로 그 성적대가 이렇게 균형이 맞지는 않고, 오히려 경희대는 건국대하고 상당히 균형이 맞고 중앙대하고도 비교적 균형이 맞는 이런 것들도 찾아보실 수가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동일한 내신, 즉 이 친구의 내신이 1.1등급 정도 되는데 1.1등급 정도 된 애들은 주로 어디를 쓰느냐 그랬더니 고려대 학교추천,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서울대 직윤, 고대 학업우수를 쓰더라. 즉 같은 성적대에서 지원 경향, 그리고 이 같은 수능 성적대에서 수시에서는 어느 쪽으로 지원했느냐. 수능이 2등급 넘으니까 내신이 1.1등급인 경우는 고대나 경희대나 서울대로 지원했는데 수능 성적만으로 봤을 때 수능 성적 2점대 초반인 성적인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이 높은 고대 학업우수나 논술 전형으로 지원했다. 이런 것들처럼 역시 우리 센진학에서도 단순하게 점수뿐만 아니라 이런 지원 경향성을 찾는 것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프로그램 사용법도 너무 자세히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근데 대학도 이제는 의무적으로 자세하게 이제 입결을 많이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보다 보면 학교들마다 정의하는 용어라든지 발표하는 게 살짝 결이 좀 다르거든요. 대학에 발표한 입결을 활용할 때 유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대학이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보시면은 경우에 따라서 지도에서 상당히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결과에 내용이, 즉 어떤 학생들의 점수라는 것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립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친절하게 서울시립대는 고교 유형에 따라서 합격자 성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일반고의 합격자가 2등급 초반, 자사고의 합격자가 4등급 초반, 2등급, 2개 등급 정도 차이 나고요. 특목고 아이들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6등급까지도. 그러면은 특목고 아이보다는 자사고 아이들과의 성적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 학교마다 다르겠죠, 당연히.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그 서울시립대 자료를 보면 거의 2등급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결과로 발표된 자료를 그대로 보셨다고 한다면은 일반고의 합격선이 아니라 자사고의 합격선을 합격 가능한 선으로 믿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잘못 지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입시 결과에서 어디가에 공개되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공개되는 자료, 저희 서울시교육청 자료집에도 나옵니다. 그럴 때 50% 70% 컷 중에서 교과 전형은 70%를, 종합 전형은 꼭 50% 컷선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사고 특목고 아이들 같은 경우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많고, 그렇다면은 일반고는 70% 컷선보다는 50% 컷선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올해 발표된 입결은 이전 연도에 발표된 입결과 달리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영역별 정시 지원 가능권을 보실 때 평균 100분이 아니라 영역별 70% 컷선을 꼭 보셔야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면은 경희대 사례거든요. 무역학과 사학과 2022학년도에 경희대 100분위 평균 100분위가 한 87, 88, 대충 88 정도 돼요. 그러면 올해 6월 모평 결과를 가지고 100분위가 88 정도 나왔다 그러면 야, 너 경희대 정도 지원할 수 있으니까 수시는 조금 더 위쪽으로 좀 써보자. 이렇게 지도를 하시면은 안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무역학과 사례를 보면은 평균 100분위 합격자 평균 100분위 70% 선이 87점이긴 하지만은요, 수학이 91점입니다. 반면에 사학과는 평균 100분위가 무역학과와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은 이 친구는 수학이 79점이었도 됐습니다. 즉 수학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70% 합격이라고 하는 것이 합격자 70%를 그냥 국어 수학 따로가 아니라 합격자 중에서 국어의 70%선, 수학의 70%선, 탐구의 70%선을 따로따로 이렇게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평균 100분이 아니라 특히 수학의 합격선을 꼭 70%선을 꼭 보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이 자료를 보실까요? 이 자료는 중앙대 지원자들의 표본 자료입니다. 전체 자료는 아니고요. 표본 자료인데 중앙대 인문계열 모집단에 지원했던 애들의 가로축은 100분위 점수, 세로축은 대학별 환산 점수입니다. 어디가에 공개된 그 합격선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실제 대학의 그 환산 점수를 가지고 합격한 애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려고 했는데요. 화면에 지원한 아이들은 그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던 아이들입니다. 반면에 미적 기하를 선택했던 아이들을 오버랩 시켜 보이니까 화면에 보이시죠? 다시 한번요. 요게 확률과 통계 선택한 아이들, 요게 미적 선택한 아이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즉 어디가에 공개된 그 100분위 합격선은 89에서 91 요 정도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학 환산점으로 합격선은 740점 정도가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100분위 기준으로 89에서 91에 해당됐지만은 심지어 100분위 93까지 갔던 요 붉은색 원안에 들었던 아이들은 단순 100분위 평균만으로 지원했다면은 당연히 불합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대 어느 정도 돼요? 어디가 입결 보니까 평균 100분위 한 89, 90 정도 돼. 그럼 평균 100분위 89, 90이라고 해서 지원이 가능하냐? 안 되는 거죠. 왜? 화면에서 보시면은 미적분 기하 선택한 아이들의 환산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즉, 이 아이들은 당연히 중앙대가 수학을 40%, 45% 반영하기 때문에 수학 점수 좋은 미적기 아이들이 많이 넘어왔고 따라서 단순 100분위가 아니라 환산점이 중요하고 환산점까지는 찾아보지 못한다면은 100분위, 평균 100분위에다가 수학이 적어도 93, 4 정도는 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 보셔라.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100분위가 85, 87인데도 불구하고 환산점이 돼서 합격했거든요. 결국 얘들은 수학이 좋았다는 얘기죠. 결국 이와 같이 입결 자료에서도 평균 100분위만이 아니라 꼭 이런 그 수학에 특히 인문계 쪽의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수학의 그 70% 컷선도 꼭 보셔야 됩니다. 이런 자료를 활용해서 이제 수시 상담을 하실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 지원 가는 건 꼭 확인하시는데 이 평균 100분위만이 아니라 수학 100분위까지 예를 들어서 건축학과를 가려고 해요 라고 한다면은 정시에 그 대학에 건축학과 지원 가는 걸 찾아봐야죠. 중앙대 건축과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중앙대는 정시에서 학과 모집이 아니라 단과대 대계열 모집이거든요. 그러면 그 건축학과 포함된 공대 합격선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평균 100분위가 85. 이 정도는 갈만합니다. 근데 수학을 보십시오. 거의 1등급이잖아요. 100분위 95점이라고 한다면 1등급여야지. 이게 70%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좀 여유 있게 간다면 수학은 1등급여야지 중앙대 간다. 근데 수학을 무시하고 국어나 뭐 탐구가 좀 점수 잘 나와서 평균 100분위가 85가 돼요. 그럼 이 친구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시 상담 전에 정시 지원 가는 거를 평균 100분위와 수학까지 보고 그 다음에는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으로 지원한다 하더라도 교과 전형으로의 지원 가능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의 지원 가능권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시 상담에서는 정시 지원 가능권 정시 지원 가능권을 수학까지 보고 교과 종합까지의 이런 지원 가능권을 살펴서 수시든 학생부 교과든 종합이든 지원 가능권을 살피는 이게 바로 입결을 활용하는 상담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정시 지원이 가능한 것을 기반으로 수시 전형을 지원을 해라라고 딱 방점을 찍어 주셨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022 대입 수시 결과 분석 및 자료 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나눈 얘기를 중심으로 학생들 수시 상담하는 데 많은 활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